저로서는 고소 고발해주면 좋죠. 법정에서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겁니다. 이건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살인사건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업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보통 한국인들 일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김구는 독립의 거성이고 위대한 뭐 인물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죠. 한 편 한 편을 해갈 때마다 그 김구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살인 본색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백범일지가 갖고 있는 뻔뻔한 거짓말들, 거기에 뭐 치를 떨게 되고 분노하게 됐고, 실제로 김구의 테러 활동에서 봤던 것은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 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그런 걸 갖다 놓고 독립운동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 그렇죠. 사기 거짓말이라고. 지금 우리가 보훈처에서 무슨 독립운동 헌창한다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 쇼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김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 만약 실현됐다면 지금 한반도에는 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공산화밖에 더 있어요. 테러리스트 김구 책을 쓰셨는데 박사님 그 이후로 고소 고발 안 당하셨나요? 나는 지금 고소 고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네. 고소 고발 아직 당하신 일은 없고요. 그 책 가지고 뭐 고소 고발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어떤 중요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을 쓰다 보면 뭐 공과 과를 다 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과를 뭐 팩트 그대로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후손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가족들 그 관련된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그 언론일이라든지 아니면 작가들 고소 고발해가지고 그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한국 사회에 핵폭탄을 던지는 그런 이슈였는데 그 이후로 박사님이 무사하신지 좀 궁금했거든요. 무사합니다. 무사합니다. 야, 뭐 저로서는 고소 고발해주면 좋죠. 법정에서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겁니다. 이건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살인사건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법정에 가게 되면 이건 큰 이슈가 돼버리고 말이죠. 아마 그 가족들이라든가 뭐 사람들도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거예요. 묻고 가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은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박사님은 언제 김구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관심을 가지시게 됐다고 하시죠? 그것은 2000년이에요. 2000년에 내가 그 충성과 반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그 이광수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정기제주 PD 하고 있는 펜앤마이크에서 야, 그걸로 한번 우리 방송을 해볼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야, 이광수가 백범일지를 윤필했다라고 하는, 알고 보니까 이게 윤필이 아니라 거의 창작 수준인데 사실상 이광수가 쓴 거죠. 그렇죠. 네, 백범일지는. 뭐 썼지 뭐. 그 양반이 썼지 뭐. 야,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야, 백범일지 진실이라고 해가지고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고, 야, 그러면서 이제 뭐 치아포 사건도 해보자, 김립 사건, 윤봉길 뭐 등등 그런 이제 그 국직국직한 김구와 관련되는 그런 사건들을 방송을 하게 됐죠. 야, 방송을 일주일마다 한 편씩을 했는데 밤낮이 없었어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방송이 안 되니까, 이게 스토리가 안 나오니까. 야, 그렇게 해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는데 한 편 한 편을 해갈 때마다 그 김구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살인 본색이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백범일지가 갖고 있는 그 뻔뻔한 거짓말들, 거기에 뭐 치를 떨게 되고 분노하게 됐고, 뭐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한 1년 정도, 한 20편, 20 몇 편 더 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001년도 말에 한 10월부터인가 집필작업에 들어갔고, 2023년 한 중순경 7월경에 뭐 일부 초고를 완성했었죠. 그렇게 해서 작년 8월 15일에 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박사님이 김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어떤 관점 또는 나쁜 평가를 가지셨던 게 아니라 연구를 하다 보니까 팩트를 찾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김구라는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저도 뭐 그 작업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보통 한국인들 일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김구는 독립의 거성이고 위대한 뭐 인물이고 그런 걸로 이미지 알고 있었죠.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지만 이제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얼굴이 나오게 된 거죠. 테러리스트. 또 뭐 시쳇말로 하게 되면 살인마 같은 그런 이거 한두 명 죽인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직계 나오는 것은 한 거의 100명대에 가까워지니까 근현대사에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없을 거예요. 야,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보통 뭐 충격받지 않겠어요?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고. 야, 그렇게 해서 이게 작업이 진행된 겁니다. 근데 박사님 여기 책에 보면 혹시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테러리스트 김구, 이 박사님의 역작인데 이 책에 보면 이제 박사님께서 김구의 테러 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항일 그 테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밀정 테러, 세 번째는 그 정적 제거 테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어쨌든 항일 운동가 그리고 독립 운동가 그리고 테러를 했다고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에요. 그럼 실제 박사님께서 연구를 해보신 결과 김구가 독립운동, 다시 말해서 일제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했던 그 테러 활동은 얼마나 되나요? 그 케이스가요. 그 전체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이 될까요? 야, 그게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테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 건수로는 한 건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건이요? 그게 그러면 어떤 건을? 윤봉길 사건. 네, 윤봉길 사건도 뭐 자기가 한 건 아니잖아. 윤봉길이 한 그렇죠. 거지. 윤봉길이 하는 것을 김구가 사주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김구가 이제 도와줬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윤봉길 사건 이후에 들어와서는 항일 테러가 없어요. 딱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참이 당혹스럽죠. 뭘 가지고 우리는 김구에 대해서 그렇게 독립운동가라고 이야기하는지 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머리를 묻고 싶어. 그런 게 독립운동가라고 막 뭐 추앙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 김구가 뭘 했길래 독립운동가라고 합니까? 라고 나는 묻고 싶어요. 박사님 사실 테러리스트 김구 이 책을 저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박사님 말씀하신 처음에 김구를 맞이했을 때 가지셨던 그 고민과 생각들, 그거를 이제 저는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가장 이제 저한테 제가 했던 큰 고민은 그 테러란 무엇인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나라의 테러리스트는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가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국가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활동을 보면서 그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를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박사님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게 김구가 했던 활동과 아니면 뭐 흔히 우리가 독립운동 했다는 사람들이 했던 활동과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를 했던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 비슷한 활동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거 전번에 질문한 거 아닌가? 질문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레지스탕스를 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뭐 군사 뭐 그 군인들을 테러하기도 하고 또 실제 보니까 민간인들도 죽였더라고요. 레지스탕스 했던 사람들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의 목적 자체가 그걸 통해서 자유와 인권을 인류 보편적인 방향에서 증진시키려는 또는 확대시키려는 그 움직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이 서양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주류 학계에서는 레지스탕스로 이렇게 묘사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아랍권에서 그렇게 흔히 많이 얘기를 해요. 팔레스타인 관련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왜 프랑스에서 나치 저항했던 걸 레지스탕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유럽 나라들에게 저항하는 그 테러 활동은 왜 테러고 폭력이라고 이렇게 격화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실제 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무슬림들이 하는 테러나 아니면 프랑스 사람들이 나치에 저항해서 했던 테러나 크게 행동 양태로서는 차이가 없는데 과연 무엇이 저 기준점을 만드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독립운동도 좀 다시 보게 되는
인식의 그 전환을 좀 겪었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프랑스 사람들은 그 인류 보편의 가치에 이제 순응하는 차원에서 인류의 어떤 인권과 진보와 또는 그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그 행동의 일환으로서 그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든 간에 그 방향으로서 이제 테러 활동을 했다면 흔히 말하는 무슬림들은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뭐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거나 아니면 그 모양을 가게 되면 인류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 인권과 진보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목적지의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폭력 행위와 과연 레지스탕스로 정당화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야,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지만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지금 거기 침략을 당한 피침략국의 국민들이 침략국을 향해서 지금 이 군사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테러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어요. 테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공식적인 전쟁이 선포되어 있지 않는 조건하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저기 폭력을 행사하는 걸로 이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의 학술적으로는 그걸 테러라고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그 박사님 뭐 제가 뭐 이렇게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보면 비시 정부가 있었잖아요. 프랑스. 비시 정부는 사실상 이제 나치의 꼭두가시 정부로서 이제 사실상 프랑스 정권이 뭐 이렇게 소멸된 상태였다고 보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실제 그때는 이미 점령을 당한 상태였지 전쟁 중이라고 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시 정권 사이에서도 레지스탕스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실제 나치에 대한 어떤 뭐 폭력 행위라든지 테러 행위, 암살 행위 그런 걸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전시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프랑스 레지스탕스가 좀 독특한 유니크한 컨텍스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셔가지고 저도 다시 찾아봤는데 실제 보니까 아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비시 정권이 들어서고 또 실제 나치가 완전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전쟁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음에도 그들이 계속 저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락은 약간 한국이 했던 일본에게 했던 어떤 독립운동과 좀 비슷한 컨텍스트가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야, 그러니까 식민지와 비식민지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시 정부라고 하지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독일의 하수인이죠. 네. 그러니까 뭐 독일이 지배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들이 뭐 틀리다 어쩌다라고 하는 것보단도 그 폭력의 내용 자체가 성격이 학계 일반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테러의 개념과는 차별화된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은 그 테러리즘에 관련되는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테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릴라라든가 혹은 일반 전쟁이라든가 또 일반 살인 사건과 구별되는 차이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정밀한 어떤 나름대로 엄밀한 그런 이 정의를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지스탕스 활동하고 이 테러를 같은 레벨로 보느냐라고 같이 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저는 그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 여기 뭐 당연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 뭐 김구는 불가침의 영역이고 최근 그 대선 후보로 뛰었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김구 관련해서 지난번 청문회 때 뭐 국적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김구는 뭐 중국 국적이었다는 말이 있다. 뭐 확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고 그런 썰이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아주 난타를 받았죠. 그리고 실제 그 김구의 증손자인가요? 이 사람이 이제 김문수 장관한테 굉장히 또 따지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 김구는 국적이 어디였었나요? 그 독립운동할 김구의 때? 국적은 기본적으로 국적이 그 양반은 몇 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조선 2조 말기 19세기에 태어났으니까 그것은 이제 이 2조의 국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대한제국이 되면서 대한제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이었을 것이고 식민지가 되면서부터는 일본 국적이었죠. 그러니까 일본 국적을 가지고 살다가 19년 4월에 지금 상해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거기서 저는 지금 현재 김구는
중국 국적을 땄다고 생각을 해요. 취득했다고 봐요.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왜 그러느냐? 34년에 이 상해 주재 프랑스 영사관이 이 임정 요인들에 대한 국적 조사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을 땄어요. 그런데 김구호고 그 몇 명에 대해서만 알 수 없다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알 수 없다는 것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임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국 국적을 땄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중 국적이죠. 일본 국적 플러스 중국 국적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2024년 작년인가? 그걸 김문수 장관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또 김구가 중국 국적을 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규제 TV에서 대담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증거가 있을까?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를 들어서 36년경에 그 지금 김구가 윤봉길 사건 이후에 지금 이 피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의 그 밀정들의 추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걸 피하게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 남경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인물하고 남경 주재 일본 총영사가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 중에 김구가 지금 중국 국적을 취득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경 주재의 일본 총영사가 우리가 지금 김구를 체포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중국 당신네들이 김구가 중국 국적자라고 해서 거부를 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언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미 그 사람들 입장에서 김구가 중국 국적자라고 상정을 하고 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이고 이미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김구를 체포하겠다고 해가면서 협력을 요청하니까 중국 쪽에서 김구는 중국 국적자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한테 협력할 수 없다. 이런 이제 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발언이 있었지 않았냐 그렇게 봐요. 네, 그 김구의 증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김문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현직 의원이죠. 누가 어떤 내용으로 그런 연구를 했는지 한번 가져와 봐라. 김문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는 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다. 이렇게 아주 날쌔게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대해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격한 반응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박사님이 연구하신 자료를 좀 갖다 주면 되겠네요. 아니 방송에 다 떠 있다니까. 방송에. 거기 패널마이 거기 방송에 보게 되면은 김구의 국적 문제로 해가지고 치게 되면 몇 편 나와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가 사실 김구가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상해 임정에 있으면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놀랍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굳이 문제였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일본 국적 명목상으로는 일본 국적자였고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요. 그 조선 사람들이 일제시대 하에서는 그리고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현대 우리나라의 참 문제점은 이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서 또는 역사에 대해서 너무 직시할 줄 모른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박사님이 하셨던 연구도 너무 좋아했던 이유가 팩트를 그대로 발굴하시면서 역사를 그냥 민낯 그대로 직시해보자 이런 의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미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국뽕도 들어가 있고 또 김구에 대한 찬양도 들어가 있고 없던 일도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던 것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한마디로 이게 왜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에 너무 왜곡이 많이 돼 있는데 그 왜곡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실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김구 관련해서도 이 사람이 뭐 중국 국적이었는지 일본 국적이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 팩트가 뭐였느냐 이거를 그냥 담백하게 저는 좀 이해하고 싶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박사님이 하신 이 연구가 정말 큰 그 업적을 남기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 좀 필요한 것도 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일제 시대에 대한 뭐 평가도 마찬가지고 박사님이 뭐 김구에 대한 신호탄을 쏴주셨지만 뭐 위안부 문제 또 징용공 문제 또 나중에 뭐 잠깐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충성과 반역 같은 것도 그냥 그 현실이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 복잡하게 돌아갔던 그 아주 거친 현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너무 거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경량 자체가 그냥 피하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하고 보다가 좀 불편하면 그냥 미화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거를 직시하고 그 현실 위에 뭔가 다음 단계를 나아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박사님이 충성과 반역 얘기 나온 김에 이 충성과 반역 책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참이 뭐 충성과 반역에 대해서는 그 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 1938년부터 43년까지 약 6년 동안에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입대를 해요. 지원을 해서 입대를 합니다. 그 수가 한 몇 명 정도 됐었나요? 지원한 사람이요? 지원자는 한 80만 명이 넘고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지원했던 게요. 선발 인원은 한 17,000명, 6,000명 정도 선. 그러니까 한 49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죠. 아니, 잠깐 그러니까 지원을 80만 명 가까이 했고 그 중에 한 17,000명 가량이 선발이 됐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셌던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현실과 또 사실과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역사를 배우면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강제적으로 조선인들을 잡아갔다. 그래서 군대에 징집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저도 그 표를 보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38년부터 43년까지 이 조선총독부 혹은 일본 국방성에서 제시하는 선발 인원이 있어요. 400명, 600명, 3,000명, 3,000명, 4,500명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해서 지원자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49배, 50배에 가까울 정도라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쟁률이 더 높아져요. 야,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진짜 놀랍네요. 근데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죠.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있어요. 일본 법제국이 만든 생산한 자료인데 매년마다 그 조선총독부로부터서 그 받은 자료가 있는 거죠.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걸 전부 집계해내서 보니까 그 표가 맞는 거예요. 숫자 일치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이거 봐라. 야, 이거 골치 아픈데. 야,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 작업에 뛰어들어서 한 5년 걸렸나 뭐 밤낮없이 작업을 해가지고 이 충성과 반역을 쓰게 됐죠. 이 책이 언제 출판이 됐던 거죠? 2000년 4월인가 5월인가. 2000년도. 네. 2000년도면 뭐 벌써 25년 전인데 4반세기 전이잖아요. 아니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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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5년쯤 전에. 5년 전이죠.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논란이 많이 됐었겠어요. 그 주장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다들 쉬쉬했죠.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17,000명 중에서 한 6,000명 정도가 전사를 했고 11,000명 정도가 해방 이후 이제 다시 귀환을 했겠죠. 그 귀환자들이 전부 다 한국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국군에 들어갔던 네, 거예요. 경찰도 들어가고. 바로 그런 그들이 이 대한민국 군대를 만들어내고 창구를 하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국시키고 그리고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내는 호국의 간성으로서의 역할을 했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누가 친일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지켜내고 여기 만들어낸 나라에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그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이 책이 그러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뭐 저는 지금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특별히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80만 명이 지원을 해서 그 중에 17,000명이 합격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본 그 군에서 복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당시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는 이유는 특히 그 38년경이 되게 되면 중일전쟁 발발이 이제 한 다음 해가 되고 또 38년경이 되게 되면 이미 일제 식민지화가 진행이 된 지가 벌써 한 28년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일본 특별지원병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일제 식민지화 이후 1910년 이후 출생자들이에요. 주로 1920년대 전반기 10년대 후반 18년, 19년, 20년, 22년 정도 그때가 가장 그 나이대로 추계하면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본 국민으로 태어나서 일본 국민으로 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건 또 이 국민학교를 졸업자였어요. 그 당시 국민학교 졸업 취학률이 20년대까지는 30%가 안 돼요. 20%는 안 되나? 그러다가 30년대 들어와서 이제 35%, 40%대. 30년대 중반 넘어서게 되면 한 50%대 될까 말까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애들을 국민학교를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잘 사는 집이에요. 중농층이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육군 특별지원병을 그 지원했던 사람들의 그 가게에서 신분을 보게 되면 다 차남들이에요. 장남이 아니고 차남. 차남이 국민학교를 갔다는 이야기는 장남도 당연히 국민학교 갔겠죠. 그러면은 자식들을 그렇게 국민학교를 2명, 3명씩을 보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그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농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자제들이 일본군에 지금 입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전부 다 집계가 되고 있고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 일본군에 입대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심리에 대해서 다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한국 당시 조선 사회, 그러니까 일제 시대 조선 사회에서 약간 중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본군에 그렇게 강렬하게 지원을 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보통 뭔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겐 상승 욕구가 있잖아요. 어떤 신분 상승 욕구도 있고 인정 욕구도 있고 그게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본군에 지원하는 것이 당시 조선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다음 상승 욕구를 하는데 그 실현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 지원자 가계에 대한 정치적인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동총독부가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자 배출 가계는 상대적으로 출세 지향성이 강한 남선 지역, 남한 지역이죠. 상민 출신의 중농층인데 이 중농층들은 상류층, 즉 양반층과는 달리 신분 변경이 용이하고 그리고 동시에 비교적 내지인 일본인이죠. 그 관공리와 지식층의 감화에 민감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현재 1920년대 30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향촌사회 내부에서는 반상차별이 있는 거예요. 양반과 상민 차별이 있는 거죠. 근데 육군 특별지원병을 지원하는데 이들은 중산층이면서도 신분은 전부 다 정근대에 있어서 상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향촌사회 내에서는 아직도 반상차별이 있다 보니까 잘 살고 뭔가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양반층으로부터서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차별을 탈피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일본군에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거기 작용을 그렇죠.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러니 이 장래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정말 저는 뭐 처음 듣는데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 사회 뭐 특별히 역사학에 만연했던 그 일제 시대에 대한 뭐 중요한 그 신화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 소설들이라. 그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 남자들을 다 징집해 갔다, 또 여자들을 위안부로 잡아갔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징용공으로 잡아갔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종래도 이런 내가 주제로 삼은 육군 특별지원병에 관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 연구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자가 많아지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자면은 민족 차별로부터 탈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민족 차별로부터 탈출. 그 민족이란 말은 조선 사회 내부에 있는 차별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했기 때문에 조선인이 그 차별로부터 탈피하고 싶어서 일본인화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육군 특별지원병이라는 친구들은 전부 시골 출신들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일본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일본인 무슨 경찰이 있고 헌병이 있네 해봤지만 그 인원 자체가 한 30만 40만 밖에 안 되고 주로 도시에 살아요. 인원수로 보게 되면 한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데 뭐 차별을 받는 건 일본인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봐야지 어떻게 한국인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어요. 또 마찬가지 대등한 레벨이 돼서 뭔가 경쟁을 할 때 차별을 받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 일본인하고 경쟁해야 될 입장도 아니잖아. 그런데 무슨 차별을 받냐 이 말이야. 민족별 차별을 받냐 이 말이야. 그 완전 소설이지 그거 뭐.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앞서 지금 총독부가 조사했던 그 내용과 그리고 여러 많은 통계 수치들이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아니죠. 조선인 사회 내부에 있어서의 반상차별로부터서 탈출인 거죠.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칼을 물고 너를 띠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신문 기록을 일제시대 신문 기록을 해보게 되면은 반상차별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치게 되면은 양반 쌍놈 해가지고 막 치고 그러면은 엄청난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제신민지화가 되면서 그런 반상차별이 철폐가 되고 사민평등이 됐지만 그것은 하나의 법적인 문제이고 형식적인 문제이지 현실은 안 그런 거죠. 여전히 양반 쌍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억눌려 있는 거죠. 그걸 탈파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칼을 물고 너를 띠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에 대해서는 서정주의 시가 있잖아요. 자화상이라는 시. 유명한 시죠. 37년 시죠. 애비는 종이었다라고 시작해요. 네네네. 그 병든 숙회 마냥. 그런 거예요. 병든 숙회 마냥. 국민학교를 나오고 나름대로 뭐 알고 그러지만 여전히 학교에 대해서는 사민평등이 어떻고 뭐 자유가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를 가르치지만 실제로 자기가 사는 다시 학교 밖을 나오면 여전히 자기는 병든 숙회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들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야말로 기회가 온 거죠. 육군 특별지원병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왜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해야 됐을까? 전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 말씀대로 뭐 민족 차별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좀 있었겠죠. 물론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아무래도 식민지 생활을 하는 아니 거니까. 뭐 차별이 있어요. 네, 차별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말씀하신 반상 차별, 조선 사회 내부에서 양반과 쌍놈을 가르는 그 차별이 훨씬 더 심했잖아요, 사실은. 뭐 피부로 와 닿는 거니까 피부로 매일매일 와닿고. 접하는 네, 것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별도 있었고 또 조선 시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됐을까? 이제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박사님이 여기 테러리스트 김구 책에서도 그 윤봉길 의사의 테러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호평을 하시잖아요. 실제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었는데요.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내 대장부가 한번 칼을 뽑아서 조국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겠다. 그 결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감화가 되죠. 아, 정말 저분이 자기보다 나라를 우선했구나. 그 자기보다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공동체를 우선해서 독립을 위해서 뭔가 일신을 불살랐구나. 이제 그런 결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제 시대 때 후생 지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좋아지는 게 많이 있었잖아요. 뭐 신생아 사망률도 줄어들고 있었고 또 일반인들의 평균 신장 같은 거 더 커지고 있었고 GDP도 보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후생적으로 지표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좋아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개인 차원으로 보면 오히려 조선 시대보다 일제 시대가 더 나은 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독립을 했어야 됐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혹시 박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소위 말해서 한국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차라리 그때 일본이랑 같이 병합돼가지고 내선일체 돼서 지금까지 왔으면 오히려 일본 여행도 편하게 가고 뭐 대동아 공영권이 돼가지고 뭐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경제 영토도 훨씬 더 크게 쓰고 뭐 일본 사람이 연애도 하고 더 쉽게 왕래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미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사님? 야, 독립이라고 하는 문제에는 이 참정권의 문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조선인들이 지금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때 당시엔 차별이 있었다,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참정권 같은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참 그 제국 통치가 모순되는 것인데 내선일체라고 해가면서 우리는 같은 국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인과 차별해서 참정권도 안 주고 병역 의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교육의 의무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런 조건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문제로 연결되는데 사실 그 독립이라고 하는 문제는 되게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육군 특별지원병제를 했을 때 많은 조선인 유력자들은 여기에 크게 찬성을 합니다. 특히 뭐 윤치호라든가 뭐 이광수도 그러고 뭐 전함선도 그러고 그 당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육군 특별지원병제를 찬성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친일파로 지금 그렇게 비판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37년 8년 이후부터 친일파가 많아지는 이유가 그래요.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지식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열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친일파가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박사님 잠깐 뭐 질문 드리자면 이광수나 이런 사람들은 왜 그걸 좋아했나요? 조선인들이 이번 이 전쟁을 통해서 조선인들이 기여를 해야 되고 기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철폐해낼 수 있다. 참정권도 획득하고 이 의무 교육도 끌어내서 우리 한국인들을 더욱 근대인으로 개화시켜낼 수 있다. 또 전쟁에 들어가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 당당하게. 않겠는가. 그게 바로 거기 그렇게 하는 것이 조선인들의 어떤 그러니 장래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군사적인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으면 그게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게 되면 독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앞서가는 생각들을 갖고 그런 이 군사동원에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치호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육군 특별지원병들이 양성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39년 5월에 중일전쟁에 참전을 해요. 용산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당시 출정하는 인원이 한 90명대 정도가 출정을 했는데 윤치호는 매일 거기 5시 정도가 되면은 그 용산역에 나가서 중국으로 출정 가는 조선인 육군 특별지원병들에 대해서 환송을 해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일기에 써놓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드디어 일본을 통해서 상무정신을 회복했구나. 바로 이 민족 재생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감동을 가지고 그 일기에 써놓고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독립을 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무슨 뭐 저기 이 김구처럼 막 사람 때려 죽이고 다니고 뭐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말한다면 일본 국민을 다 죽여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독립이라는 그렇게 해서 독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윤치호처럼 인천 김성수처럼 혹은 춘원 이광수처럼 차남선이처럼 그렇게 독립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실력을 통해서 또 한국인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고 개화를 통해서만이 독립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게 폭탄 던지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해서 독립은 쟁취되지 않고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맨날 뭐 무장투쟁이 어떻고 뭐 테러 활동이 어떻고 그런 것은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실제로 김구의 테러 활동에서 봤던 것처럼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그런 걸 갖다 놓고 독립운동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 그렇죠. 사기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훈처에서 무슨 독립운동 헌창한다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 쇼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그 이승만은 참 다르게 보이네요. 이승만은 확실히 지금도 이승만의 노선을 생각해 보면 그게 선명하게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가치관이라든지 또 방향성, 투쟁의 방법 이런 것이 지금 봐도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 안목이 돋보이는 시간이 갈수록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승만의 안목은. 네. 특히 이승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앞서 김구 국정 문제가 됐잖아요. 김영만이가 왜 그 김문수 장관이 김구의 국적이 뭐 중국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반발을 하느냐. 사실상 발작을 한 거죠. 발작을 하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는 이승만은 미국 국적이 없어요. 무국적자라고요. 아니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독립운동을 하냐 이 말이야. 자기 국적은 여기 있는데. 바로 그런 논리적인 모순을 이승만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찾겠다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우두머리인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그 무국적 때문에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반면에 김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상대화되니까 지금 그렇게 발작을 하는 거죠, 보죠. 근데 실제로 상해 임정에 있는 자들은 뭐 안창호도 그러고 뭐 여우용도 그랬고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 전부 중국 국적을 땄어요. 안창호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뭐 독립운동 안창호는 자기가 독립운동 때문에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그게 어떤 그런 동지들을 만나려면 여행을 가야 되고 그래서 그게 필요했다라고 여기 이 검찰에 나와서 잡혔을 때 신문에서 다 밝혀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뭐 임정에 있던 사람 조항군이 뭐 김군이 뭐 그런 사람들이 뭐 경찰에 잡힌 적 없잖아요. 뭐 독립운동 한다고 해가면서 뭐 해외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뭐 저기 국적을 따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무슨 뭐 무슨 독립운동입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김영만이가 그렇게 발작을 해요. 상대화되니까. 지난번 박사님께서 또 분석을 해주셨지만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김구와 이승만은 그 업적과 평가에 있어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이승만이 올라가면 이승만이 점점 더 알려지고 그 사람의 공적이 대중에게 공개될수록 김구가 점점 더 초라해지잖아요. 그리고 김구가 커질수록 이승만은 점점 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필연적으로 성립됐다고 보는데 박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대중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뭐 제가 보기에는 처음 어떤 그 역사학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형성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김구와 이승만은 현재 역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이제 뭐 이 김구와 이승만의 관계를 트레이드 오프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설정한 것은 아마 내가 그런 키워드를 처음 썼을 거라고 그런 것 봐요. 같아요. 전 처음 박사님께로부터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상황은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봐요. 혹시 60년대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좀 시작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 많은 문건들이라든가 그 증언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과 조건들을 고려해 보니까 80년대 후반부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건데 왜 그런 거 하니 소위 말하는 한민전이라고 하는 종북 주사파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한민전이 이 김구 띄우기 이승만 깎아내리기 역사 공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소위 말하는 하나의 역사 프레임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통일의 화신 김구 분단의 원흉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 프레임으로 유통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전부 그때 다. 퍼졌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그렇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민경우라고 그 한민전에 뭐 총무를 했던 그 친구가 2020년인가 21년인가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직접 자기가 그 당시 그런 공작을 했고 그게 가장 한민전 그쪽 주사파가 저기 이 공작한 역사 공작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를 해보니까 왜 80년대 후반인가를 했더니만 북한에서 김일성이 86년부터서 남북협상 김구에 대한 헌청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것과 이게 딱 맞물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민전이 김구하고 이승만을 설정한 게 아니었어요. 김일성을 띄우고 이승만을 깎아내리는 그런 이제 공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 김일성 띄우기가 안 되는 거죠. 한국인들의 강고한 어떤 그런 반공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김구로 바꿔치기 해놓은 거예요. 왜 김구로 바꿔치기 했을까요? 김구라고 하는 인물은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하수인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북해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요. 북한에서 김구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느냐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승만 저기 남북협상으로 와서 저기 김일성 장군의 위대한 영도력에 감화를 했다. 그래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영공합작에 합의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김구가 지금 현재 침공주의자가 된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이 훨씬 높아요. 북한에서는 김구 저기 김일성은 하늘 같은 존재라고 하면 김구라 그런 인간은 그야말로 허접한 그런 멍청한 어리석은 그런 노인네로 파악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김구를 띄운다는 이야기는 김일성을 띄우는 거랑 똑같아요. 북한 주민들에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문제는 맨날 남한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도 고려하게 되게 되면은 왜 김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구는 주사파들이 고안해낸 김일성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그 길목이다. 징검다리 같은 거죠. 징검다리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공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저기 통일의 화신 김구, 뭐 분열의 저기 분단의 원흉 이승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기 김일성과 북한과 이 종북 주사파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거죠. 합작품이에요. 합작극이라고 나는 봅니다만. 그 프레임에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놀아난 거네요. 그렇죠. 갇혀 있는 거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한국 사회를 지금 현재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죠.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박사님 보시기에.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경이 같은 사람들이 월북을 하고 북한을 갔다 오고 그런 게 하나의 유행이 됐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통일의 마중물이 되겠노라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겠노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반공의식이 완전히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광화문에서 뭐 김정은 위원장 뭐 환영 뭐 어쩌고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 그러는 이유에는 바로 그러니 이 김구가 이 남북협상 그리고 이 저기 한민전의 그런 활동들이 큰 성과를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부라고 하는 사람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한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두고 와서 온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큰 정체성에 지금 위기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김구의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김구 신화로부터서 국민들이 깨어나야만이 지금 김영만이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와가지고 무슨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김구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하자면 아까 박사님 그 맥락에서 남북 협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결국 김구가 여러 가지 뭐 암살 또 남살 사주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도했던 게 뭐 시도에 성공했죠. 장덕수 암살이잖아요. 장덕수를 암살하고 그 이후로 엄청난 그 정치적 위기에 당면하게 되죠. 그때 당시 이제 미군정이 재판을 열어서 그 재판에 김구가 소환됐죠. 그래서 그 박사님 책에 보니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직접 그 서명을 해가지고 김구를 재판장에 소환해라. 그래서 김구는 이제 정말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못해 이제 트루먼이 그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 재판장에 나와서 재판을 받으면서 결국 이제 김구 정치적 커리어가 사실상 한국에서 끝나게 됐는데,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김구가 타겟책으로서 남북협상 거기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 김일성이 마련해놓은 판에 참여하게 되죠. 이 전후 맥락에 대해서 박사님이 김구가 어떤 행적을 했었고 그게 한반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가요? 지금 딱 하고 있는 연구인데. 그러니까 이게 김구라고 하는 인간은 이 정치 노선이 완전히 갈팡질팡을 해요. 극과 극을 달려요. 예를 들어서 거기 이 김구가 가장 거기 이 주목받는 정치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한 게 바로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나온 직후에 그 반탁 운동 아니에요. 반공 반탁을 했어요. 그 운동을 하게 되면서 좌익들과 좌파들과 완전히 그야말로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했어요. 그때 사실 여운형도 죽인 거 아닌가요? 누가요? 김구가. 뭐 그렇죠. 그것은 47년에 뭐 죽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엄청난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김구가 좌우 합작에 대해서는 또 찬성을 해요. 지지를 해. 그러다가 단정을 반대하다가 다시 47년 11월 말에는 단정 찬성으로 돌아와요. 그랬다가 다시 12월 말 47년 12월 한 22일경이 되게 되면 단선 단정 반대를 해요. 그러다가 48년 1월 말로 들어서게 되면 이제 남북협상 노선으로 갈아타는 거죠. 미군 철수를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단선 반대 그리고 남북협상 통일정부 수립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8년 1월이 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서론 측이 이야기하는 노선으로 갈아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에 있다가 좌로 갔다가 다시 우로 왔다가 다시 좌로 간 거예요.
노선이 그래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승만 같은 경우는 노선이 아주 심플해요. 이승만은 기본적으로 반공반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좌우 합작에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단전단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또한 남북협정에도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공반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귀결점은 필연적으로 남한 단선단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논리적으로. 단독 정부, 단독 선거. 그렇죠. 가는 거죠. 그냥 반공반탁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김일성이라든가 북한 정부하고는 결코 같은 나라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미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데 김구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 단선단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과 환경을 자기가 다 만들어 놔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진짜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단선단정을 반대를 하고 엉뚱하게 다시 남북 협상이라고 하는 좌우 합작 노선, 좌익 노선으로 손을 잡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엉망진창인 거예요. 갈팡질팡으로 해요. 이런 이제 경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기회주의적이라서 그랬다고. 기회주의적인데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이 노선이 없느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노선에는 한 7, 8개 노선이 되는데 그러니까 임정봉대, 반공반탁, 좌우합작, 단선단정, 남북협상, 양군철수론, 평화통일론, 영공합작론 총 8가지 정도가 돼요. 놀랍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노선들은 이 불변 노선과 가변 노선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노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노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임정봉대론인 거죠. 그러니까 임정봉대론은 뭐냐? 이미 우리가 임시정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국민투표라든가 그런 거 복잡한 거 하지 말고 바로 임정을 정식의 정부로 승인하자,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하지 마자는 이야기는 해봐야 자기들이 이길 수 없으니까. 그 논리는 지속적으로 관철이 돼요. 남북협상을 가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가서 통일정부를 세우는 게 바로 자기 자신들이 임정봉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구는 그렇게 이제 그런 조건이었는데 김구가 그렇게 남북협상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7년 11월까지 말까지는 말 시점에서는 이승만과 합작을 해서 남한 단선단정에 동의를 했고 찬성을 했어요. 그랬다가 12월 20일경부터 돌기 시작을 해가지고 1월 말이 되게 되면 완전 돌게 되는 거죠. 이유는 뭐냐? 바로 장덕수 암살이죠. 장덕수 암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김구와 한독당이 그 배우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는 정치적으로 완전 피치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 단선단정 해봐야 이제 자기들이 권력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탈출하고자 선택한 것이 북한과 연대죠. 영공합작인 거죠. 그러면 북한에 가서 그 김일성이랑 뭐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발표를 했나요? 그 이후에. 김일성이 가서 발표라고 그때 김구가 무슨 연설을 하지 않았나요? 했어요. 했죠. 한 5분 정도도 안 되는 짧은 연설이었고 22일 날이군요. 정오쯤에 거기 가서 간단한 축하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남북 협상 혹은 북한 쪽에서 말하는 남북 연석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전에 소련 군정에 의해서 기획된 거예요, 전부. 그 연출을 지금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가 하게 된 것이고 잘 짜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테마, 무슨 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그러니까 3명이 발표를 하고 그 3명의 발표에 대해서 남북한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토론을 하는 형식이에요. 이 아이디어는 소련 측에서 전부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회의를 마치게 되면은 저기 결정서에 대한 이제 채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채택에 대한 문건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까지도 전부 다 소련 측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다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그 가장 중요한 문건이 4월 23일에 결정된 조선 정치 정세에 대한 결정서예요. 그 결정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47년 9월 27일에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게 되니까 그 이관에 반대해서 소련 측이 제시한 제안이 있어요. 그 제안 내용은 그래요. 미소 양군이 철수를 하고 이 조선인들 자기 손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되게 말은 그럴싸해. 그 내용은 뭐냐면은 미소를 철수시키고 한국인 자기 자신들의 손으로 의해서 저기 이 좌우익 합작 정부를 세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북한 내 양성된 무력을 이용을 해서 저기 이 좌파 정권을 세우겠다는 거죠. 공산 정부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서에 이 사인을 한 거예요. 김구가. 진짜 지금까지 저도 사람들은 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건 그야말로 영공합작 공산통일정부를 세우자라고 하는 문서에 사인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문서에 서명한 거네요. 뭐 나라도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김구는 그런 자라고요. 그런 거의 뭐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도 없지만 그런 자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는 거죠. 그 문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많은 문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거기 가서 그 사인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올가미에 이제 묶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서를 북한 측에서 소련 측에서 유엔에다가 만약에 제출해 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그야말로 김구는 끝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남북협상은 끝나고 김구가 넘어왔는데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참석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다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의 주구 혹은 제5열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을 뭐 빗발치듯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는 굽히지 않아요. 왜? 그 올가미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 당시 어떤 사람은 만약에 북한에서 여러분들이 남북협상에서 사인한 서명한 그 문서를 만약에 신문에다가 공포를 하거나 혹은 유엔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문서가 이제 최근에 그렇게 이제 발굴이 되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누가 공개를 한 거죠? 그것은 미군이 6.25 전쟁 때 평양에 들어갔다가 그 중요 문서들을 저기 이제 획득을 했죠. 그걸 이제 미국이 갖고 있다가 문서관에서 갖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그걸 저기 찾아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데도 가게 되면은 여기 인터넷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은 그런 남북협상 전반에 대한 맥락을 이해해야만이 이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자를 갖다 놓고 와서 국부가 어떻고 민족의 거성이 어떻고 해가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그 말씀대로라면 김구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독립은 결국 건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하려고 독립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김구는 마지막까지 그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50선거에도 불참했고요. 불참한 것만 아니라 그걸 저지시키고자 하는 저지 투쟁에도 동참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남북협상 당시에 그 연석회의가 끝나는 시점에서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들이 이 남한 단선단정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이 투쟁 조직을 만들어요. 그걸 만들겠다는 문서에 사인을 했어요. 실제로 만들어서 조직이 결성이 돼요. 그러니까 남로당과 북로당과 지금 김구 한독당 그에 여러 가지 참석했던 56개 사회단체가 전부 다 거기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구는 보이콧만 했던 게 아니고 실제로 남로당과 손잡고 50총선을 파탄시키기 위해서 지금 획책을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건 이미 문서에 나와 있는데 뭘. 그리고 그 김구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북한에서 돌아와서 유어만이랑 했던 그 비화록이 대화록이 또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박사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무슨 얘기를 나눴었나요 거기서? 우선 그 유어만 비망록. 일단 유어만이 누구죠? 유어만이는 그 당시에 거기 이 중화민국 이게 중화민국 총영사예요. 이분이 47년도인가에 말쯤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중국 대표를 겸했어요. 그러다가 이 48년 한 2월 말쯤이 되게 되면은 유엔 한국위원단 수석 대표가 돼요. 그 전에 인도 대표가 수석 대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인도에 이제 외무장관으로 영전해가지고 가버리게 되니까 그 빈 공석을 이제 이 양반이 채웠죠. 그랬고 이 유어만 비망록이라는 것은 7월 11일 48년 7월 11일 경거장에서 유어만과 김구가 나눈 대화록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대화록은 유어만이가 작성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최근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 영문과 교수였던 변영태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외무장관 한 분이. 네, 그렇죠. 그분이 작성한 거예요. 그분이 거기 회의에 동석을 했었나 봐요. 통역으로. 왜냐? 김구는 중국에서 20몇 년을 살았지만 중국어를 할 줄 몰라요. 야, 물론 뭐 밥 먹었냐, 밥 먹었니, 뭐 밥 먹었다. 그따구 식의 중국어야 누구나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중국어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건 여러 문건에서 다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가능하고 중국어도 가능한 변영태라고 하는 분이 동시통역으로 참석을 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김구 유어만 대화록, 나는 이제 대화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망록이라고 하지 않고 대화록이라고 하는데 그 대화록에는 이 중국인 유어만과 에 대한 유어만도 나오고 오철성도 나오고 뭐 중국인들 그 유력자들이 나오는데 그 이름 표기를 중국어 국제 표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한자 음독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죠? 아니 유어만이가 그걸 만약에 작성했다 한다면은 자기 이름을 중국어로 표기하겠죠. 중국어 국제 표기에 따라서 했겠죠?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유어만이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만약 공식 문서였다면 날짜가 기입돼야 되고 사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문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작성했을까? 변영태다. 자, 그런 이제 기본적인 조건도 있지만, 그러면 왜 변영태는 김구 유어만 대화록을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이승만에게 제출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대화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변형태는 이승만의 추종자예요. 열렬한 어떤 그런 추종자이기도 하고 지지자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경교장에 가서 김구 위험한 대화를 동시 통역을 하는데 어떤 대화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위험한은 지금 어떤 입장으로 경교장을 갔냐 하면은 장개석 총통의 명령을 받고 김구하고 이승만을 정치적 합작을 지금 알선하고 정용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응? 김구가 계속 지금 남한 단독 선거를 거부하고 저기 남북 합작을 저기 협상에 간 거 아니에요. 갔다 와서도 계속 지금 50 총선을 보이콧해 버리고 계속 뭔가 반정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를 하고 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개석 총통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 48년 2월부터인가 계속 그런 전문을 이호만한테 보내죠. 설득을 하라고 김구를. 근데 김구가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일 날 가서 이제 김구 이승만을 다시 합작을 종용하는 거예요. 의사를 떠보는 거예요. 지금 김구가 뭘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오랜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 뭐 논의들이 쭉 있지만 그건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정도쯤에 나오는 내용이죠. 야, 내가 말이야. 응? 이번에 남북협상 북한에 올라가 보니까 야, 북한군이 엄청나게 지금 저기 양성이 돼 있다. 아마도 북한군의 양성 수준을 지금 상태로 묶어놓고 남한의 군대를 3년 동안 양성시킨다고 하더라도 결코 북한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소련은 즉각 그 양성시켜놓은 이 레드아미들 그 조선인민군을 동원시켜서 남한을 일거에 공산화시킬 것이다. 야, 그런데 지금 위험한 네가 지금 나한테 부통령을 하라고 지금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이야기 뭐냐면은 어차피 적화될 나라인데 무슨 부통령을 하고 말고 하겠니? 이따구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충격적.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변형태가 그 양반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내용을 영문으로 쓰는 것은 이승만한테만 이게 제출한 게 아니라 미 군정한테도 제출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알아야 되니까 미 군정이. 그래서 영문으로 작성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 이 중국인들의 인명이 한자 음독이 되는 것은 또한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김구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북한 남북협상을 가서 북한이 지금 그 갔을 때 메이데이 행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19일 날 여기 가가지고 5월 4일 날 5일 날 지금 서울에 돌아왔으니까 약 한 15일 정도 차지를 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5월 1일 시점에서 메이데이 행사가 평양역에서 있었어요. 메이데이 행사에는 이 북한 인민군의 사열 행진이 있었어요. 그걸 사열했던 그 남쪽에서 올라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참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북한군이 아주 제대로 훈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고 그 무력 시위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사전에 이 소련 군정에서 세팅을 한 거예요. 그 효과를 의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남한 대표 김구도 그러지만
야 이건 안 되겠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구는 지금 현재 그런 잘 훈련되고 조련된 북한 인민군을 이용해서 남한을 적화시키고 그래서 그러니 공산통일정부를 세워서 자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산통일정부를 세워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김일성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런 약속이 그 전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 또한 김일성의 나이는 35, 6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구는 나이가 이제 70대 가량 되니까 저 뭐 손잡벌 되는 김일성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요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만했던 거네요.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김일성은 이제 그 김구를 갖고 놀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구는 지금 현재 김일성이가 누군지 이 북한 소련 군정이 어떤 사람들인지 공산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자기는 여전히 이임정 주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런 착각과 몽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 뒤에 누가 있는지를 몰랐잖아요.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국제 정치의 어떤 각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존재 또 소련의 존재 그리고 2차 대전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냉전이 막 시작되는 그런 뭐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또 본다는 것도 그것도 조금 일면적일 수 있는 것이 네. 놀라운 것은 김구도 이승만도 전부 다 이 현실주의자예요. 우리는 김구를 두고 와서 뭐 이상주의자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되지도 안 되는 일을 막 추하려겠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그걸 갖다 놓고 와서 이상주의자였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에 눈이 먼 현실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탁도 없는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구도 분명히 남한 단선단장에 찬성을 했어요. 하다가 자기가 장독수 암살 때문에 연루돼 가지고 남한 정치에서 탈락하게 되니까 그 위기를 돌파하려고 지금 북한과 연대해버린 거 아니에요. 김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되게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국제정치 레벨에서 펼쳐놓고 다시 보게 되면은 정말 흥미로운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데 러시아와 동유럽과 중국, 인도까지 해가지고 거의 공산화가 돼 있는 거예요. 세계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지금 공산화 물결이 빨갛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3.8 2년만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전체로 보게 되면은 김구가 공산주의자하고 연대하는 거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힘의 논리로 보면 오히려 그게 합리적일 수 있겠네요. 아니 거기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보라니까. 그 당시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김구의 선택이 오히려 훨씬 합리적이라니까. 실제로 뭐 42년 8년도 2월경이면은 뭐 9년도 2월경 정도가 되면은 실제로 임정에서 마오쩌둥한테 밀사를 파견해. 자기하고 손을 잡고 저기 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영공합작을 제안한다고. 그러니까 김일성, 마오쩌둥, 뭐 모태통, 김구가 지금 강강 수술례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3.8 이남 지역만 띄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승만이야말로 이상주의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김구가 후티 정세에 몰랐다, 어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들이 잘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김구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정치적 조건 하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갔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회과학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합리적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은 누구나 근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 합리적이에요. 그 선택도 마찬가지 합리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김구를 이해하고 넘어가야만이 그 정치 행위에 대한 리얼리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소설 쓰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김구가 꿈꾸는 그 계획들 또 김구가 바랬던 그 이상이 다 실현됐으면 어떤 나라가 펼쳐졌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구는 자기 가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김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이 만약 실현됐다면 지금 한반도에는 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공산화밖에 더 있어요. 그런 김구는 사실 정치가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연구를 하면서 거기 흥미롭게 느끼는 것은 아니 그렇게 일정기 때 임정기 활동해 가면서 맨날 사람이나 죽이고 거의 뭐 100명대 사람을 죽이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인간이 정치를 한다고? 이 사람은 과연 그러면 어떤 정치인일까? 이게 지금 내가 연구를 하게 되는 기본 모티브 문제의식이잖아요. 그 사람은 권력 정치를 하게 되면 판판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엄청난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김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이 있잖아요. 존재론적인 열등감.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의 신념, 정치적인 이상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김구는 그 권력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수십만의 사람이 죽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북한한테 먹히게 돼요. 김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국부가 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 이 김구의 신화 이제 약간 뭐 계란으로 바위를 쳤다. 이제 박사님의 이 저서를 통해서 그 신호탄이 터졌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강고한 신화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테러리스트 김구 책 많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사기만 하지 말고 읽어봐야지. 읽어봐야 돼요. 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강의들을 좀 자주 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 내피셜로 하는 건 없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또 뭐 페이스북에다도 계속 올리기도 하고. 이 책에도 보면 각 주가 정말 정성스럽게 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사실 각 주 때문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그 주장과 팩트 밑에 하나하나 다 이제 각 줄 한 땀 한 땀 다셔가지고 뭐 완벽하게 이제 사료로서 백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팩트로 가득 찬 책이잖아요. 팩트로 가득 찬 책. 그래서 아마 박사님께서 아직 고소 고발을 안 당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 당하더라도 뭐 이제 그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당할 수는 있겠죠. 한국엔 또 그런 기괴한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아니고 사실 적시에도 사실 적시 사자 명예훼손 이런 것도 있을라나요? 모르겠어요. 그게. 택도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 뭐 김구의 이제 진짜 진면맥이 완전히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거니까. 네. 박사님 지금 이제 뭐 하고 계시는 프로젝트 또는 앞으로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싶은 어떤 뭐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테러리스트 김구 이 책이 나온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속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 지금 왜 작업을 빨리 해서 이거 안 내주시냐 이렇게 아마 서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 8월 15일에 실은 올해 15일이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현재 작업을 해보니까 이 1차 년도 작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차방 정식이 돼버렸고 그래서 또 데이터의 뭐 사용 정도가 또 전혀 달라버려 가지고 그래서 작업이 상당히 많이 미뤄졌고 지금 현재 상태는 뭐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일단 책의 타이틀은 가제로 정해놓은 것은 권력 정치의 화신 김구가 되죠. 막스 베버의 그 직업으로서의 정치, 권력 정치론의 이론 틀을 적용을 해서
저기 김구의 어떤 그런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 테러리스트 김구보다는 훨씬 자극적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이거보다 더 자극적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테러리스트 김구는 개인을 테러했잖아요. 이것은 민족을 테러하고 국가를 테러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시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이제 차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신생 대한민국을 테러하려고 했던 김구의 어떤 정치적인 시도 이거를 한번 정리해서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 근데 이게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 저희가 나눈 대화에서도 뭐 남북 연석회의에 참여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50선거를 적극적으로 그 무너뜨리려고 획책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이 다 국가 반란 세력에 준하는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엄원과의 대화에서 확인되는 사실도 그렇고 여순반란을 사주하고 또 마찬가지 49년도 5월에 강표소롱의 올북을 또한 뒤에서 사주를 했고 국회 불합치 사건을 사주하고 있고 여러 많은 시국 사건에 지금 김구가 거론되고 있어요. 여순 반란에도 김구가 연관이 있었었나요? 그렇습니다.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패널마이크에서도 여기 정규제 TV에서도 뭐 했었고 부정할 수 없어요. 국무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국회에서도 그 발언이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수에서 저기 이 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는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인간이 바로 한독당 당원인데 부정할 수 없어요. 충분히 김구는 그럴 동기가 있었고 뭐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취재한 애국 기자들의 그 증언이 또한 남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까지인지를 몰랐는데 작업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또 기회 되면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한기 박사님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